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식당 안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저는 정성껏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베이지색 투피스.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좋은 날이야. 하지만 그날이 좋은 날로만 끝나지 않으리라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상대편 어머니 박정자 씨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요. 저는 순간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저는 늘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요. 아이고, 사돈 어른. 참 소박하게 입으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에요. 소박하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칭찬처럼 들리게 하려고 애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느꼈습니다. 별거 없네. 가진 게 없나 보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 손이 무릎 위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인데 편하게 입었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교실 앞에 서면서 익힌 차분함이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돈은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위가 의사라는 것, 아파트가 강남에 있다는 것,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말들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제 삶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사돈이 카드를 먼저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정도도 부담스러울 거라는 듯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있었지만 떳떳했던 얼굴.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얼굴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사돈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소박하다. 이 정도야. 그 말들이 작은 바늘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저는 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교육재단을 만들었을 때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요. 그저 조용히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 사돈 앞에서 저는 제가 초라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제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제 삶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가족이 될 사람과 불편해지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일주일 후 다시 사돈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엔 카페에서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한 자리였죠. 며느리가 될 민지와 저 그리고 사돈.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민지는 중간에서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요. 저는 민지가 불편할까봐 더욱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돈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려고 해요. 사위가 의사니까 하객들도 격식 있게 맞아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면 좋죠. 사실 호텔이든 예식장이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호텔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하객들이 얼마나 많을지, 예당과 예물은 어떻게 할지.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사돈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댁에서는 하객이 얼마나 오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족, 친척 그리고 제 제자들이 올 것 같아요. 사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제자들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많겠네요. 뭐, 그것도 좋죠. 그 말투에는 또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라니 별로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겠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또는 느긋하게. 그들 중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덜 가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소중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왜 저는 사돈 앞에서만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았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까지 이 무거운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에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민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예물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말해봐.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예물은 각자 준비하되 좀 격에 맞게 준비하자고 하시네요. 격에 맞게. 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한데 나쁜 뜻은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괜찮아. 엄마가 신경 쓸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격에 맞게. 제 격은 어디쯤일까요? 교사 월급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 명품을 사본 적도 없고 해외여행도 몇 번 가지 못한 사람. 그런 제 격은 사돈이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걸까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행 지난 스타일들. 하지만 제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졸업식에 갔던 기억, 저 옷을 입고 아이들과 소풍 갔던 기억. 모두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눈에는 이것들이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옷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할까?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예물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야 뭐. 그 정도야 뭐. 제가 사돈에게 들었던 그 말을 저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걱정 마.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처는 가족에게서 더 깊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돈의 말도 아팠지만 가족 앞에서 이 마음을 숨겨야 한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옆에서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교사로 살았던 사람,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 퇴직 후에는 조용히 재단을 만들어 아이들을 도왔던 사람. 그런 제가 왜 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작아져야 할까요? 왜 제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져야 할까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8, 첫 발령을 받고 교실에 섰던 날. 떨렸지만 설렜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의 그 떨림. 아직도 기억합니다.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가난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몰래 도왔습니다. 점심을 못 먹고 오는 아이에게는 제 돈으로 급식비를 내줬고 공책이 없는 아이에게는 새 공책을 사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 산 게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런 생각과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체념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일 후 지역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돈이 주도하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민지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봉사 활동한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지.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았습니다. 역시 집에만 계시네. 그런 말을요.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돈은 중앙에서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오셨네요.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여기 테이블에 음식 좀 놓아주세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요. 그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일꾼인 것처럼. 저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돈 참 손이 빠르죠? 역시 살림꾼이세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내려놓고 계속 일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뒤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사돈은 앞에서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때 한 여자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정혜선 선생님이세요? 저는 놀라서 그분을 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20년 전에 선생님 반이었던.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그 아이, 가난했던 아이, 제가 몰래 도와줬던 아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대학 갔어요. 지금은 여기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감사해요. 사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아는 분이세요? 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은사님이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돈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저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사회복지사면 힘드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래봐야 사회복지사잖아. 그런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화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집에 도착해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교사 시절 받았던 아이들의 편지들. 저는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하세요. 선생님은 멋있어요. 어린 글씨체로 삐뚤빼뚤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도 읽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서 현장학습을 못 갈 뻔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조용하고 수줍음 많던 아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편지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30년의 시간, 수백 명의 아이들. 이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명품으로 드러낼 수 없는, 하지만 누구보다 값진 삶.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이사랑 교육재단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도는 더더욱. 저는 조용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용품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해왔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드러내는 게 자랑이 아니라면 숨기는 것도 겸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건 품격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도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 한 가정의 희망이 생기는 일들. 직원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번 학기 장학생 명단 좀 보려고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봤습니다. 올해도 1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예정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 아이당 연간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의미 있는 돈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후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요? 구 아동센터인데요. 추천인이 박정자 씨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박정자, 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요청. 금액은 5천만 원. 이분이 이사장님과 아는 분이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가족이에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시면 더 좋네요. 그럼 면담 일정 잡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주 중으로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참 좁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결국 제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동센터를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 정체를 숨기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지역 아동센터 후원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후원처를 찾기가 쉽지 않대요. 큰 금액이라서요. 엄마가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엄마가 워낙 이 일에 공을 들이셔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볼게.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민지가 고마워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도는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분은 여전히 저를 소박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단 직원이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박정자 씨와 면담 일정이 잡혔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신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직접 면담할게요.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요? 보통은 담당자가 하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할게요. 특별한 경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과시처럼 보일 것이고 너무 수수하면 또 무시당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네이비 정장을 골랐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한 모습. 다음 날 재단 사무실에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사돈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혹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사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이사장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사랑 교육재단 이사장 정혜선입니다. 사돈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후원 요청서 잘 봤어요. 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이죠? 좋은 취지예요. 저희 재단에서 검토해 볼게요. 사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이사장이셨다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씀 안 드렸으니까요. 조용히 하는 게 제 방식이거든요. 사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돈 어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제가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보며 설명했습니다. 재단 설립한 지 5년 됐어요. 매년 10명 정도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고 지역 아동센터도 지원하고 있죠. 올해는 총 3억 정도 지원했고요. 사돈의 눈이 커졌습니다. 3억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퇴직금이랑 평생 모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뜻있게 쓰고 있어요. 사돈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돈 어른을 그렇게 대했는데.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죠. 아시든 모르시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사돈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후원 승인할게요. 좋은 일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후원은 아이사랑 교육재단 명의로 하는 거예요. 제 개인 명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후원자 이름을 밝히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도움받는 거지 누가 도왔는지가 아니니까요. 면담이 끝나고 사돈은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드세요. 식었어요. 사돈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사돈 어른을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사돈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돈 어른을 무시했어요. 소박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딸이 의사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쭐해서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는 것도 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죠. 사돈이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신다고 재단 이사장이라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하는 거지.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야 믿으실 것 같지도 않았고요. 사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가치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요. 조용히 도와주는 것,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남이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사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돈 어른을 무시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사돈도 몰라서 그러신 거잖아요. 이제 알았으니 괜찮아요. 사돈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사돈도 일어났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사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편하게 지내요. 우리 가족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민지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엄마가 재단 운영하신다는 거. 민지도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사장이시라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응, 5년 전부터 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싶어서 말 안 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엄마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누가 알아주길 바란 게 아니었어.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민지 잘못이 아니야. 내 엄마도 이제 아셨으니까 괜찮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건 아니었어. 그냥 조금 서운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다들 이해해주니까.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오늘 집에 오셔서 계속 우셨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과받을 필요 없어. 다 이해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이제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하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엄마를 제대로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야. 그날 밤 아들과 민지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참 잘했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죠.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하고 싶어 하니까 말 안 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일주일 후 사돈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사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사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의사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쭐했어요. 제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사돈 어른을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사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사돈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돈 어른한테 한 말들, 소박하다고 한 것, 이 정도야라고 한 것, 모두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돈, 저도 처음엔 많이 상처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났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돈도 몰라서 그러신 거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볼 수 있으니까요. 사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돈이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어떻게 그렇게 품위를 지킬 수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대했는데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품위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키는 거죠. 아무리 누가 저를 무시해도 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걸 아는 사람만 알면 되는 거죠. 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군요. 저는 사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지내요. 우리 가족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과거는 묻어두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사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사돈을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사돈을 안아본 게. 사돈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제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사돈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품위? 그 단어를 종이 가운데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품위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옳은 일을 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품위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배운 건 최근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 품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상처를 통해 품격을 깨닫는다는 것을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내 품격을 지키거나.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기는 건 품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라고 썼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힘들 때, 다시 작아지고 싶을 때 이 편지를 읽으며 기억하려고요.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나답게 살았다는 거요. 밖에서 남편이 불렀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가요. 서재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행복이 뭐냐고, 성공이 뭐냐고.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공은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나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 68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계속 나답게 살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무시해도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의미 있게. 그게 제 품격이니까요.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불빛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